처음엔 단순히 유행 타는 드라마일 거라 생각했어요. 오징어 게임 시즌 2 전 세계에서 다 보고 있다길래 저도 한번 따라 해볼까 했죠. 그냥 그럴듯한 드라마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한 순간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긴장감과 공포,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너무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게 진짜 그 게임이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사회적 문제까지 파헤치는 작품이었어요. 결국 그 순간부터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고,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에서 미디어 콘텐츠 학과를 전공하여 현재 콘텐츠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다이키라고 합니다. 처음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본 날 사실 저는 그저 호기심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들 다 보고 있다고 하니 저도 한번 따라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죠. 아, 그냥 유행 타는 드라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렇게 강렬하고 등장인물들의 고민과 갈등이 저를 몰입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게임에서 사람들의 눈빛을 보며 이게 정말 그 게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공포와 긴장이 전해지는 방식이 너무 사실적이어서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무서운데? 제가 친구에게 말했을 때 친구는 웃으며 응, 다들 그런데. 그런데 그 뒤로 더 대박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닌 그들 각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떤 인물은 과거의 선택에 후회하고 어떤 인물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선택을 강요받고 그들의 상황을 보는 내내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콘텐츠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깊이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드라마는 그 감정의 뒷이야기와 그 안에 숨겨진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의 심리를 정교하게 묘사할 수 있지? 처음에는 그저 스토리가 재밌다고만 생각했는데 점차적으로 드라마 속 캐릭터들의 고뇌와 선택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들이 겪는 갈등은 단순한 드라마적 장치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콘텐츠가 주로 개인적인 감정선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한국 콘텐츠는 그 안에 사회적 메시지를 심도 있게 녹여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다. 사회를 비판하고 사람들의 본성을 파헤치는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며 저는 다시 한번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오징어 게임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진지한 고민과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때 한국 콘텐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하나만으로 끝내지 않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이 왜 이렇게 성공했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콘텐츠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다이키, 최근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회의가 끝난 후 동료인 타카시가 깜짝 놀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나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인데 항상 일본 콘텐츠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오징어 게임 시즌 2 정말 대단하던데. 인간 심리와 사회적 메시지가 너무 깊어서 생각할 게 많았어.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했지만 타카시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글쎄 나는 그 드라마 별로였어. 한국 드라마는 항상 그저 그런 거야. 그냥 자극적인 내용만 가지고 있고 깊이가 없어. 일본 콘텐츠야말로 진정성 있는 작품이 많잖아. 타카시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콘텐츠는 그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사회를 비판하고 사람들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나. 그게 바로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해. 저는 이렇게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 콘텐츠는 우리만의 문화와 전통을 잘 보여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미카라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항상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분명히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건 맞아. 일본 콘텐츠에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분이 많지. 하지만 한국 콘텐츠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은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사람들의 심리적 압박을 세밀하게 그려내는데 그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 거잖아.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과도한 자극이지. 결국 모두가 죽어가는 게임이라거나 무서운 장면들만 있는 거 아닐까? 타카시가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 콘텐츠가 전부 그런 건 아니야. 이태원 클라스나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같은 드라마를 보면 감정선도 훌륭하고 사회적 메시지도 깊이 있잖아.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변호했지만 그들이 느끼는 저항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통과 형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게 곧 콘텐츠의 가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콘텐츠의 참신함과 대담함은 그들에게 불편한 요소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이키, 우리가 일본 콘텐츠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안에 우리 문화가 녹아있기 때문이야. 한국 콘텐츠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일본만의 매력이 있어. 미카라가 마무리 짓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약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한국 콘텐츠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었고 그 깊이와 메시지에 감동받았지만 동료들은 그것을 자극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그저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 콘텐츠의 자부심을 고수하려는 그들의 모습은 한국 콘텐츠의 발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일본 콘텐츠 산업이 안고 있는 위기감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 콘텐츠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은 분명 강력한 전통과 자부심이지만 그 자부심이 점점 벽이 되어 현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콘텐츠를 한번 진지하게 보게 된 건 좋은 기회였어.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동료들의 반응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반응 속에서 저는 일본 콘텐츠의 한계와 그들이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한국에 가려고 해. 제가 가족 앞에서 결심을 알렸을 때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왜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버지의 반응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전통과 자부심을 중시하시던 분이었고 그분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과거의 성공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줄 알았던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이미 제가 말하려는 내용에 대해 결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 걸 알았기에 저는 마음을 다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콘텐츠를 더 배우고 싶어서. 한국 드라마, 영화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숨을 크게 내쉬며 다소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그쪽은 한국만의 콘텐츠를 파는 것뿐이다. 일본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잖아.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건 일본 콘텐츠뿐이야. 일본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그 모든 것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인데 왜 한국으로 가겠다는 거냐? 그렇지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자부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쉽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일본 콘텐츠의 전통과 과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고립적인 방식으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다른 관점을 배우고 싶었을 뿐인데 아버지의 강한 반응에 조금은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다이키, 아버지는 더욱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나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너는 왜 그들을 따라가려는 거냐? 일본 콘텐츠의 우수성을 외면하고 싶다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주어졌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한국은 그냥 다른 나라일 뿐 일본만이 자랑스러운 자원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가족 간의 세대 차이를 똑똑히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쌓아온 일본 콘텐츠의 자부심을, 저는 한국 콘텐츠에서 느낀 새로운 가능성과 발전을 중시했기에 서로의 시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을 꺼내셨습니다. 다이키, 내가 가고 싶다면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니? 어머니는 그동안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항상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것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고 다이키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엄마, 정말? 저는 약간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 다만 내가 잘 준비하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일본에 돌아와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지만, 어머니의 말은 따뜻하면서도 진지했기에 저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겠지만 한국에서 배운다고 해도 일본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의 자부심과 고집이 저를 압박하는 것 같았지만 그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일본의 전통을 지키며 그 속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저에게는 조금 답답하고 낡아 보였지만 저는 그 또한 세대 차이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일본의 자부심은 언제나 간직할게요. 저는 약간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대립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세대 간 갈등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일본 콘텐츠의 자부심을 지키려는 아버지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하려는 제 생각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지지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지만 그 결정을 알리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콘텐츠에 대해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꼈지만 이제는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할 차례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콘텐츠 제작 현장은 일본과는 확실히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드라마 촬영 현장이군요. 저는 촬영장이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치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명, 카메라, 배우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느껴졌던 것은 도전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이 장면 어떻게 촬영할 거야? 감독이 현장 스태프에게 물었고, 스태프는 이건 조금 더 과감한 장면을 넣어볼게요. 시청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주면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촬영 현장에서의 그들의 대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콘텐츠가 안정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이미 검증된 형식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분위기가 강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롭고 파격적인 접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유명한 한국 드라마 작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는 한국 콘텐츠가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주 단순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험적인 시도들이 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실패요? 저는 조금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실험을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한계를 넘으려는 시도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안전한 선택을 하길 원하지만 그건 그저 안정된 편안함에 지나지 않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편안함을 깨고 불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작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일본 콘텐츠는 그동안의 전통을 지키는 데 집중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혁신적이고 대담한 시도를 통해 콘텐츠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 유명한 드라마 세트를 방문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이 진지하게 대사를 주고받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서 진정성과 갈등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감독이 잠시 대기 신호를 내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메시지예요. 감독은 제가 질문을 던지자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들, 사람들의 고통, 갈등을 드라마와 영화 속에 녹여내려고 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관객에게 전달되는 건가요? 저는 궁금증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오락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진실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들은 사회의 부조리나 불평등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사람들의 희망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냅니다. 그게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죠.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콘텐츠가 다루는 주제가 종종 개인적인 감정선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 콘텐츠는 그 이상의 사회적 책임감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 문제를 드라마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하며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끝나갈 무렵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깨달음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콘텐츠는 그 자체로 매력적이고 전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느꼈습니다. 일본 콘텐츠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서 본 콘텐츠 산업의 혁신과 도전 정신은 저에게 강한 자극이 되었고,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에서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결코 답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콘텐츠의 혁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나 형식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은 한국 콘텐츠가 보여준 사회적 메시지와 문화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일본 콘텐츠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접근을 통해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저의 아이디어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안하는 것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접근은 일본 사람들에게 맞지 않아라는 의견을 계속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서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결심한 저는 혼자서라도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 아이디어를 작은 프로젝트로 실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 콘텐츠에 대한 기존의 틀을 깨고 더 나아가 실험적인 콘텐츠를 도입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사회적 메시지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콘텐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제 결단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본 콘텐츠가 변화할 수 있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를 통해 한국처럼 대담하게 도전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방식에 머무는 것은 위험이었고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들이 보여준 강한 의지와 창의성이 바로 제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변화는 언젠가는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저의 첫걸음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마코토, 당신이 먼저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이 생각이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콘텐츠 산업을 혁신하는 그날까지 도전적인 콘텐츠와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일본 콘텐츠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